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신 중 영양 중 칼슘 섭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칼슘 섭취는 얼마나 하는 게 좋은가?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임신 중에 태아에게 전달되는 총 칼슘량은 약 28g, 임신 총 기간 동안 아기에게 2800mg이 전달되는데 이 정도는 산모 뼈의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모 뼈로부터 아기에게 굉장히 잘 전달이 됩니다. 결국 산모가 아무리 잘 못 먹는다 하더라도 태아 칼슘 결핍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 1일 권장 섭취량은 1000mg, 하루에 1000mg. 이 내용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음식만 잘 먹어도 칼슘 보충제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신 중 칼슘 보충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산모에게 골다공증이 생기는가? No, 안 생긴다고 하죠. 태아에게 골격 성장에 장애가 오는가? No, 아니에요. 그러면 칼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뼈를 위한 건강 영양제인데 대부분의 산모님들이 칼슘을 먹을 때는 아기 뼈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아기 골격 성장에 장애가 오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산모에게 골다공증도 안 오고. 그렇다면 임신 중 칼슘을 보충할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저는 제가 진료를 볼 때 임신부들에게 한 번도 칼슘을 사드세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칼슘제를 먹고 있는 걸 들고 와서 저한테 용량을 보이고 성분을 보이면서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안에 대개 칼슘제 안에 비타민 D가 한 400유니트나 500유니트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칼슘을 먹으면서 이 정도 500mg의 높은 용량이 아닌 칼슘 정도는 그래요,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해봤지만 적극적으로 칼슘을 꼭 사 먹어야 됩니다. 이런 칼슘을 얼마만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가 칼슘을 먹으라고 했나요? 지인분들이? 친구분들이? 또는 동네 약사님들이 적극 먹으라고 하던가요?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누가 칼슘을 도대체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보충제를 팔고 있는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의심 없이 그냥 먹으면 좋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니까 칼슘은 저는 분명히 음식으로 보충해도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보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가 저는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 쭉 나오죠. 뭐 여러 개. 임신 중 칼슘 섭취가 전자간증이란 말은 임신 중독증의 같은 말인데 요즘은 임신 중독증이란 말을 안 쓴다고 했죠. 전자간증과 자간증. 자간증은 임신 중독증 중에서 좀 가장 심한 형태, 막 산모가 간질 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고혈압성 질환을 발생을 감소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연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봐 칼슘이 먹으면 좋잖아. 이런 것들도 임신 중독도 예방한대. 이런 말도 좀 오류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임신 중독을 앓았던 산모들이나 지금 고혈압이 있는 산모들에게 칼슘을 뭐 2000mg, 3000mg을 꼭 드셔야 임신 중독이 예방될 거예요. 이런 산부인과 의사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는 먹지 말라고 하고 뭐 꼭 먹어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좋다고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논란의 중심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WHO 가이드라인 2013년 권고문에 보면 임신 여성에서 칼슘 보충 이런 제목의 논문과 권고문이 발표되고 있었더랬어요.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칼슘을 보충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썸머리 요약을 이렇게 살펴보니 칼슘 보충은 특히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이 생길 위험을 감소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라고 요약하고 있네요. 또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vailable evidence, 그런 그러니까 어떤 증거 자료가 뭐냐, 코크란 시스템이라는 게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이더라고요. 이런 데서 이제 리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칼슘 보충은 전자간증, 임신 중독증과 고혈압성의 위험성을, 고혈압 질환의 위험성을 좀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 이런 내용들의 또 자료가 있었고, 또 근데 또 계속 리뷰해 보니까 칼슘 보충은 헬프 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또 의미 있게 증가시켰다. 이건 또 웬 소리? 사실 헬프 증후군이라는 것은 임신 중독증 중에서 좀 가장 심한 형태의 부작용이거든요. 또 칼슘 보충은 자간증 역시 전자간증이 가장 심한 형태, 산모 사망이나 산모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좋다는 내용이야? 나쁘다는 내용이야? 잘 모르겠죠. 모호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또 좋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칼슘 보충은 임신 중독증과 고혈압성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데 이런 증거 자료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이 WHO 권고문이. 그래서 recommendation, 권고문을 보면 이렇게 칼슘 섭취량이 적은 집단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복용해야 할 그룹을 명시하고 있어요. 칼슘 섭취량이 적은 집단, 이러면 잘 못 사는 나라, 후진국 이런 데겠죠. 또는 음식 재료들 중에서 칼슘이 좀 많이 함유되지 않은 주식을 먹는 그런 나라, 임신부 전자간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이 권장된다. 이런 말들로 2013년 WHO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량은 1일당 1500mg이니까 1.5g이죠. 그 다음에 횟수는 하루에 3번, 식사 시간에. 기간은 임신 20주부터 애 낳을 때까지. 그 다음에 타겟 그룹은 모든 임산부. 그 다음에 환경은 낮은 칼슘 섭취 지역. 이런 식으로 도표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1g의 엘리멘탈 칼슘은 사실 이제 칼슘으로서만 g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g은 칼슘 카보네이트, 약의 대부분 이제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칼슘 카보네이트거든요. 그래서 칼슘 카보네이트 2.5g과 맞먹는다. 그리고 칼슘 시트레이트 같은 약 용량으로는 4g과 맞먹는다. 이걸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먹고 계시는 제품의 영양제 성분을 보고, 그게 사실 보통 칼슘 카보네이트가 많이 있는데, 그럼 2.5g 먹으면서 내가 2500mg이나 먹고 있다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사실 1000g, 1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도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이리스크, 특히 이 고위험이라는 것은 무슨 고위험이냐면 임신 중독증, 즉 전자간증의 고위험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그 다음에 이전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을 겪었던 경우,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신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나 루푸스 같은, 그 다음에 초산모, 그 다음에 고령산모, 노산, 그 다음에 너무 또 사춘기에 임신하는 거, 그러니까 다태 임신, 쌍둥이 임신, 이런 사람들은 임신 중독이 잘 생기니까 이 2013년 권고문에서는 칼슘 섭취가 좀 빈곤한 나라,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런 고위험군 임신부들은 더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을 또 잘 읽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고사항을 안 읽고 제목이나 요약만 읽고 그봐 칼슘을 먹으면 임신 중독증 예방한다잖아, 먹어. 그리고 일부 또 잘 모르는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좋대요. 제목만 보고. 사실은 이 참고사항이나 이런 거 자세히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임신성 고혈압 장애 평가, 이 평가는 임상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모를 보는 임상의사는 산부인과 의사겠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칼슘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참고사항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또 이 권고사항의 실행은 하루 총 칼슘 섭취를 자세하게 감시해야 된다. 즉 자세하게 계산해야 된다. 음식으로도 칼슘을 먹는 양을 계산해야 되고 보충제로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제가 이 칼슘 강의를 길게 하는 이유가 이 제산제, 우리 임산부들이 쓸데없이 의외로 이 제산제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소화제랍시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이 보충제, 제산제에 모두 하루에 먹는 양을 제대로 계산해서 칼슘으로서 얼마를 먹어야 되는가라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사실 이런 계산은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위에서 임상 의사가 해야 한다 하고 참고사항으로 주석을 달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한 하루에 3,000g 이상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칼슘의 평균 섭취가 칼슘 섭취량 권고량을 충족시키는 인구 집단, 즉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여기에 속합니다. 칼슘 보충은 권장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신부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아요. 북한 임신부들에게는 권장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부작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제산제, 나중에 요즘 그래서 그 제산제 정체가 뭐냐면 텀스더라고요. 텀스. 여러분 임신부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텀스 먹으면 좋다. 텀스 먹으면 왜 좋죠? 누가 그랬지 또. 어쨌든 제산제는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도 이 제산제를 처방전 없이 잘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먹었다가는 과학 칼슘 혈증에, 즉 혈중 내에 칼슘이 너무 많아서 과학 칼슘 혈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나중에 과학 칼슘 혈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WHO 2014 논문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역시나 2018년도에서도 이 WHO 권고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시 후진국에서는 칼슘 섭취가 부족한 집단에서는 하루에 1500에서 2000mg을 복용하세요라고 또다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신부들한테는 안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019년 란셋에서도 또 발표, 란셋은 의사들에게 좀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에 보면 역시 썸머리 요약에 보면 후진국에서 임신 후반기 칼슘 보충제는 전자간증, 옛말로 임신 중독증, 전자간증의 심각한 결과를 감소시킨다. 근데 이런 그 내용에서 후진국에서라는 내용을 쏙 빼고 우리나라 임신부들에게 권고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윌리엄스 옵스테트릭스 25판을 한번 볼까요? 윌리엄스가 뭐야? 윌리엄스 옵스테트릭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거든요. 이 25판은 현재 전문의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보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최신 직연 교과서라는 뜻이죠. 168페이지. 전자간증 예방을 위해, 임신 중독 예방을 위해 일상적인 칼슘 보충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727페이지. 칼슘 보충제는 전자간증이나 임신 관련 고혈압을 예방하지 못했다. 즉, 이 윌리엄스는 미국 교과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후진국이 아닌 WHO 권고문은 후진국용이거든요. 보통 그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도 아무도 칼슘 보충제 드세요라는 보충 권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칼슘 식품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칼슘이 많은가? 가정의학지를 참고해보면 그 장리가 테이블로 잘 정리됐더라고요. 식품 이렇게 쭉 나오죠.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 순두부, 두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뱅어포, 멸치, 미역, 다시마, 그 다음에 꽁치 통조림, 무말랭이가 또 칼슘이 많네요.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데 1일 권장량은 1000mg이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 잘 먹어도 1000mg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그 유명한 텀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강의를 해볼게요. 미국 드럭스닷컴 또는 RX 위키라는 이런 쪽은 미국 홈페이지예요. 약에 관련된 홈페이지 같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니 칼슘 카보네이트, 이게 이제 제산제 성분이거든요. 프레그넌시 워닝, 임신 중 경고라고 쓰여 있는 내용을 발췌해 보면 칼슘 하루 섭취를 2500mg으로 제한해야 된다. 탄산칼슘은 이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가 탄산칼슘이거든요. 탄산칼슘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다. 그러니까 임신부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로도 처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갱년기, 폐경기의 여성들 중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 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보충제로도 탄산칼슘은 만들어지고, 특히 제산제로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칼슘 카보네이트 브랜드 네임, 상품명을 보면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이것도 일부밖에 제가 발췌를 안 한 거예요. 이거보다 한 3배, 4배는 상품이 많이 만들어져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텀스, 유명하죠? 여러분들 텀스, 임신부들 많이 알고 있죠? 임신부 국민소화제 텀스?
저는 이 텀스를 우리 제 산모가 상담 이렇게 텀스 먹어도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해러 와서 저도 텀스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걸 왜 먹는데요? 하고 봤더니 소화제, 맛있는 소화제라고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텀스, 이제 텀스를 비판해 볼게요.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임신부 소화제 텀스, 임신부 천연 소화제, 뭐 후기, 임신부 소화제, 유명한 괌 쇼핑 필수품 텀스, 괌에서 사오나봐요. 또 유가코너의 텀스 소화제 괌에서, 임신부 소화제로 유명해서 괌 쇼핑 리조트에서, 괌에서 사오나봐요. 괌을 안 가야 될 텐데, 지카 바이러스도 있는 그 괌에 말이에요. 어쨌든 임신부 소화제 텀스, 이걸 지금부터 비판하는데, 텀스 소화제, 한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한 그림이거든요. 천연 소화제, 웬 천연? 그냥 그 과일맛 향 난다고 천연이라 붙이나봐요. 뭐 아무래도 과일맛 나는 건 천연을 넣었나 보죠. 근데 이제 자세히 이 통을 자세히 보면 엔트애시드, 제산제라고 돼 있죠. 아까 그 WHO 권고문에서도 제산제는 제한되어야 된다. 오남용의 위험이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죠. 여기 분명히 떡하니 제산제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왜 국민 소화제로 둔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용량, 뭐 성분 이런 거 좀 살펴봤더니 엘리멘탈 칼슘 300mg, 즉 칼슘으로 300mg이에요. 한 알이. 이게 750mg짜리 텀스 한 알이 칼슘은 300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계속 읽어보니 임신부 복용법과 하루 최대 복용량하고 자세히 설명을 또 해놨네요. 대개 괌에서 사오는 제품이 750짜리니까 24시간 안에 6개 이상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5알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칼슘 300ml짜리를 하루에 5알, 칼슘 1500mg을 텀스로 복용하는 꼴입니다. 칼슘, 그러니까 칼슘 카보네이트 탄산칼슘이 아니라 순수 칼슘으로서 1500mg을 복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산칼슘의 부작용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의! 변비 환자, 임신부들이 다 변비가 좀 심하죠. 그래서 변비가 잘 생기고 가뜩이나 또 철분제도 먹어야 되는데 철분은 아기를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비가 있는 환자들은 주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텀스 자체가, 탄산칼슘 자체가 변비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또 더 악화되겠죠. 변비 있는 산모들이 속이 불편하니까, 딴에는 변비 있는 분들이 또 속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국민소화제라고 떡하니 블로그 짓을 해놨으니까 이걸 먹겠죠. 자기 변비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변 볼 때 힘을 많이 주고 아기가 커지니까 무게 때문에 밑으로 치질은 심해서 아프기도 아프고 피는 질질 나고 더 악화되는데, 왜 더 악화되는지는 모르고 입맛은 좋으니까 맛있는 사탕이라고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악화되네요. 이상 반응, 소화기계, 뭐 구역질, 변비, 설사, 어쨌든 장에 좋지 않다는 내용이죠. 과민증, 가려움증이 또 심해질 수 있다네요. 임신부들이 피부가 약해져서 꽤 많이 가려워하거든요. 근데 텀스 맛있게 먹다가 더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겠네요. 상호작용, 다량의 우유와 병용 시,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산부들 우유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다량의 우유와 병용 시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 생깁니다. 나중에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비타민 D와 병용 투여 시 고칼슘 혈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꽤 심각한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임신부들은 또 아기 뼈를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하라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타민 D와 복용할 때 고칼슘 혈증이 생겨서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탄산칼슘의 부작용이 꽤 여러 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용했으면. 그러면 이제 우유 알칼리 증후군 뭔가 살펴볼까요? 칼슘 제제 복용 후 발생한 우유 알칼리 증후군, 내과 논문을 하나 제가 정례 보고를 발표해보면, 환자가 5년 전 골다공증으로, 이제 골다공증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겠죠. 매일 탄산칼슘 3점, 세알을 500ml짜리 세알을 하루에 1500ml씩 먹었다. 그랬더니 일주일 전부터 식욕부진, 전신쇠약감, 무력감이죠. 그 다음에 급무력증, 수면장애가 오더니 급기야 의식변화, 즉 의식이 혼수 상태로 혼미해지는 거죠. 이래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저떻게 치료를 했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탄산칼슘을 1500mg을 복용해서 가지고 이런 우유 알칼리증이 생겼다라는 정례 보고서인데, 아까 텀스는 5알을 먹으면 거의 3700mg, 3.7g을 먹는 거거든요. 텀스 750짜리 5알이면 총 3.75g. 굉장히 여기 환자보다도 거의 한 2배 반, 3배 가까이 먹는 거죠. 뭐 산모는 젊으니까 괜찮나요? 어쨌든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 생겨서 굉장히 무력해지고 의식이 불명해지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 논문은 또 다른 논문, 이건 아기에게 칼슘을 많이 먹었을 때 영향을 주는 나쁜 예를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임신 중 탄산칼슘을 복용했을 때 신생아 저칼슘 혈증이, 그러니까 엄마는 고칼슘 혈증이 생기는데 되려 신생아는 저칼슘 혈증이 생기는 드문 예를 보고한 보고서 앱스트랙트 요약을 살펴보면, 산모가 과용량의 제산제를, 여기 분명히 제산제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산제를 복용할 경우 신생아는 저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아기에게 저칼슘 혈증이 생기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영어로 뭐라. 과민해지죠. 애가 신경과민, 떨림, 애가 막 떨어요. 잘 먹지도 않아요. 애기가 졸리고 심지어 발작까지도 하네요. 그러면 엄마가 텀스를 맛있게 과용량으로 먹어서 또 비타민 D도 먹는데 우유도 많이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애기가 태어났더니 발작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역시 무분별하게 정확한 지식 없이 먹었던 게 잘못이 되겠죠. 제가 칼슘 섭취, 사실은 임신 중 칼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텀스 같은 일부 국민 소화제로 잘못 둔갑한, 심지어는 이걸 약사 사이트에서도 약사가 블로그를 해서 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슬픈 현실이죠.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이 환경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길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요. 임신부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칼슘이 섭취된 양질의 좋은 음식 재료를 잘 드셔서 하루에 1000mg 정도 복용하시는 걸로 해서 오남용을 해서 산모와 아기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이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